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자본시장 실장 그리고 딜로이트 파트너스 문서진 부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는요. 시장과 아주 밀접한 그리고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드릴 겁니다. 자, 어떤 주제를 준비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코스닥의 손바뀜 나타날 것인가? 지금 어느 정도는 일단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이냐 아니냐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4월 위기론에 대해서 여러 차례 더 짚어드렸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가 했던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지 않다였어요. 근데 지금 4월이 들어왔거든요. 어떤 것 같아요? 아직 해결된 건 아니지만 어떤 것 같으세요?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 저는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일단 중요한 게 프랑스 대선이랑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이제 재무부 환율 보고서가 지금 4월에서는 가장 이제 리스크한 요인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많이 완화가 됐죠. 일단 프랑스 대선은 거의 마크롱 후보 쪽으로 지금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브렉시트와 관련된 우려가 지금 상당 부분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환율 보고서 이건데 이건 이제 만약에 제가 그때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건 이유가 없다. 어차피 명분이 안 된다. BSC 수정안에 전혀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안 되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뭔가를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수정안을 바꾸든지 뭔가를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만약에 중국을 걸고 넘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이제 미중 이제 지금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거 결과 보면 전 답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끝나고 나서 저는 그 트럼프의 트위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트위터에서 좀 이렇게 시진핑에 대한 약간 안 좋은 언어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잘하면 재무부에서 흔히 말하는 약간 이제 중국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트위터도 중요하겠지만 이거 어떨까요? 두 사람이 악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하지는 않겠어요? 아무리 나빠도 하긴 하겠죠. 그래도 표정. 외교적 관례가 있기 때문에 악수는 분명히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사진으로. 트럼프가 의외로 굉장히 비즈니스에 관련된 마인드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속마음이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호적인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연기가 가능한. 저도 시진핑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굉장히 포커페이스잖아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회담에서의 분위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결과는 제가 보기엔 트위터를 워낙 많이 하니까 만약에 트위터에 조금 안 좋은 소리가 나왔다면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를 이제 걸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회담 분위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괜찮으면 사실 이거 좋게 보내놓고 뒤통수 치지는 않을 거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보면 이제 제 생각에는 환율 보고서와 관련된 우려감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저는 약간 이제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물론 이제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한 부분이고요. 이제 4월 위기설 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 가지 사건만 가지고 위기 상황으로 가는 일은 없다. 최소한 한 서너 가지 최악의 상황들이 한꺼번에 겹쳤을 때 4월 위기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사안들은 거의 다 해소가 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은 아직 지금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는 한데 만에 하나 운이 나빠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으로 위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야겠죠. 우리가 그 4월 위기설이라고 했던 게 첫 번째가 환율 조작국 지정과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대우조선해양의 그 채권 부도 사태.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4월 그거 프랑스 대선. 그다음에 영국 브렉시트 본협상 또 있긴 했는데 이것도 이미 다 희석이 되었어요. 희석이 된 부분이라서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발생을 하면 그러면 4월 위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였는데 지금 일이 이제 쉽게 말하면 각계개파들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환율 조작국이 지정이 되면 물론 부담이 됩니다.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우리나라를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그러니까 위기의 정도 차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분들은 개인 투자자는 나는 지금 자리에서 2천까지만 떨어져도 이거 위기다 하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기라고 하면
사실 시장 자체가 지금은 경기 이제 확장세에서 이게 네네. 경기가 꺾일 정도의 뭔가 뭐 모멘텀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시장 자체도 2천을 깨고 내려갈 만한 뭔가 모멘텀이 나오면 이걸 위기라고 하지 기본적인 이제 그 정도 일시적인 조정은 위기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오히려 거죠.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런 작은 위기 상황 기회가 또 될 수도 있겠네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위기라는 것이 생각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기에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사실 저희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거든요.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글로벌 자금 흐름은 달러화의 네. 강세가 진행이 되느냐 혹은 네네. 약세의 진행이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상반된 흐름이 네네.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트럼프의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달러화의 약세라는 것은 결국은 네. 달러 자금이 신흥국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네. 따라서 신흥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뭐 저 남미의 뭐 브라질이라든지 네. 뭐 동남아 국가들 이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달러 약세가 이어진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자금 유입을 다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있어서는 오히려 네. 긍정적인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겠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는 게요. 외국인들이 어느 국가에 투자를 할 때는 그 국가의 투자 수익률을 따져보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살펴보면은 뭐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와 같은 그 원유 가격이 낮아지면서 경기가 매우 좋지 못했던 그런 국가들은 원유 가격 최근에 오르면서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신흥국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나라처럼 이미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의 국가보다는 그런 국가 쪽으로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일단 이제 자원 수출국 같은 네네. 경우에는 그 자원의 가격, 원자재의 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원유 수출국 같은 경우들이 대표적일 텐데 원유의 가격이 현재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그렇죠. 없어 보이고요. 네.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유 수출국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유가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불안정성이 확대될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정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게 이렇게 좋게 작용할 때가 있네요.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이제 네. 추가적으로 제가 네. 이야기를 드리자는 게, 지금 최근에 달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신흥국 시장으로 자금 유입은 네. 사실 물론 달러 연동이 물론 맞는데 사실 저는 이거라 보거든요. 핵심은 그냥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부분이다. 트럼프 결국에는 트레이드. 이제 네. 얼마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신흥국 통화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흐름 자체가 약세가 크게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네네. 점이고요. 또 하나는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도 우리나라 시장으로 조금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되는 게 일단 원자재 시장의 일단 상승세는 어느 정도 나와서 지금 조금 약간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 자체가 예전에는 사실 이제 회복 단계였잖아요. 네. 리커버리 수준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확장세지 않습니까? 네. 익스펜션 구간으로 들어가면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가 확실하게 많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IT라든지 이런 화학재 관련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쪽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쪽으로 외국인 자본이 안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국내 시장 쪽으로의 자금 유입은 저는 있을 거라고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자금이 유입된다면 그 자금도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우리는 항상 돈이 흘러가는 그 관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관문이 어디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코스닥일까 코스피일까 이것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두 시장의 그 비중만을 따져봤을 네네. 때 외국인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는 시장은 코스피 시장인 것은 분명해 그렇죠. 보입니다. 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정보 접근 가능성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항상 자금이 들어올 때는 언제 자금을 뺄 건가까지 다 염두에 두고 그렇죠. 이제 자금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면 사실은 코스피 시장이 유동성도 더 좋고요. 네. 그다음에 훨씬 더 안정적인 기업들도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라는 아주 특출난 대장 기업도 있고요. 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코스피 시장으로의 유입 가능성을 더 높게 점쳐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코스피 시장은 또 이제 반대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숙한 기업들의 시장이다. 투자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네, 성숙한 네. 기업들의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네네. 거죠. 성장 가능성만을 평가를 한다면 네. 오히려 코스닥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지나치게 그 외국인들의 네.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지나치게 기업 사이즈가 작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기업 정보를 획득하기가 사실상 그렇게 용이한 상태는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으로의 자금 유입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지만 네. 코스닥으로의 자금 유입은 상대적으로 대형주들, 코스닥 네. 중에서도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금 유입이 될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게 점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투자 수익률이 높은 자산처럼 보이더라도 그 자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모르면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서진 부대표는 코스피로 흘러갈까요? 아니면 코스닥으로 흘러갈까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니, 좀 같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저는 실장님이랑 지금 계속 의견이 네. 같은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건 저도 맞다, 동의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 자금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물론 코스닥 시장 자체가 코스피보다는 수익률이 더 탄력적일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수익률을 쫓는다면 굳이 코스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원유든 아니면 위험 상품은 훨씬 더 많거든요. 네네. 황을 투자하든 아니면 원자재를 투자하든. 그러니까 굳이 위험성을 안으면서 사실 코스닥을 더 늘릴 필요는 없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그냥 안정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안정적인 수익을 바라는 걸 기대하고 코스피로 더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는 뭐 아까 이야기하신 네네. 것처럼 기업들의 사이즈도 작지만 또 하나는 주도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최근에 네. 반등이 뭐 제가 뒤에서도 한번 이야기 드리겠지만 최근에 반등이 나오지만 이걸 뭔가 주도주가 이끄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바이오 업종들이 전체적인 주도주가 나오면서 강하게 끌고 왔어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상승을 보면 대부분 다 순환매예요. 아니면 흔히 말하는 대선 테마 아니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실질적인 수혜가 아니라 다 이름뿐인 테마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주도주라든지 뭔가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올라갈 만한 요지가 아니니까 네. 코스닥에 지금 들어오기는 좀 애매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런데요. 외국인이 됐던 기관 투자가가 됐던 개인만은 좀 제외지만 다 포트폴리오를 짜잖아요. 개인들은 좀 그렇습니다. 몰빵하는 경향이 있고. 네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그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좀 많은 비중을 코스피 시장으로 좀 채울 수도 있겠지만 일부분은 또 코스닥 시장으로 채우게 될 텐데 코스닥 시장은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 일부분만 채운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수의 상승과 그리고 뭐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될 거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네네.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의 주식들을 더 담을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충분히 담을 네네.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러한 주식은 결국은 코스닥에 있는 상위, 예를 들자면 상위 10개 내지는 네. 상위 20개 종목에 사실상 집중될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네네. 이게 굉장히 차별화된 양상을 보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기업 사이즈가 작거나 뭐 네. 이런 오히려 초기 단계거나 뭐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렇게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혜가 사실 굉장히 좀 제한적인 이제 수준으로 나타날 가능성들이 오히려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는 외국인의 자금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그 가운데 대부분이 코스피 쪽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 가운데 이게 또 황세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형 20개 종목 쪽으로 좀 치중될 것 같다라고 한번 이해를 하고 그것을 전제로 깔고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업종으로 봤을 때 물론 그 대형 20개 종목에도 업종은 또 제각각으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업종 쪽을 좀 외국인들이 좀 많이 남게 될까요? 이건 뭐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네, 사실 네. 네, 이 뭐 실적이 어쨌든 실적이 이제 실적 기대감이 가장 큰 이제 IT 쪽으로 네네.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IT 자체가 일단 사이즈 자체도 크고요. 대부분 네. 크고 뭐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단 삼성전자라는 명확한
명확한 선두주자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는 자금이 많이 몰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가지고 어설픈 테마들이 많긴 하지만 네.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실질적인 지금 현재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하드웨어 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엔 IT 부품주 관련 부분은 뭐 단순히 실적 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네. 추가적인 큰 흐름,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좀 큰 흐름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의 자금 유입은 저는 꾸준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중소형주로 분산이 될지는 사실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추세적인 강하게 뚫고 나온다면 네. 옆으로 분산되는 확산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확산은 조금 더 한 하반기 정도나 돼야지 나올 것 같고요.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IT 대형주들 한 8개 종목 네. 이쪽으로 조금 더 계속 지금처럼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산업은 어느 쪽이에요? 똑같습니까? 저는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동일한 의견을 네네네.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경기 변환 추세를 조금 감안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가요? 지금 사실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네. 글로벌 경기 흐름이 미국만 좋다였거든요. 네. 근데 올해 상반기로 이제 3월달 지나가면서 네. 유럽 쪽도 이제 최소한 저점은 그렇죠. 지나가고 있는 것 네. 같다. 일본 쪽에서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네. 이제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는 이제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결국은 진짜로 최악의 저점 근처를 이제 지나서 네. 어느 정도는 이제 반등하는 시점 근처로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텐데 네네. 그렇게 되면 IT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산업들은 네. 실적이 좋아질,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네.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실은 IT는 이 측면에서도 사실은 대표적인 네네. 경기 민감주로 맞아요. 볼 수가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IT 이외에도 화학 쪽이라든지 혹은 그 원자재. 소재와 네. 관련된 그런 쪽은 사실은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에 네네. 실적 회복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영역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IT나 뭐 화학만을 볼 것이 아니라 네. 경기 민감주들은 미국 경기와 그리고 유럽과 일본의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우리도 수출하는 물량이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실적이 올라가면서 또 그쪽에서 또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흐름이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베팅하는 흐름입니다. 그렇죠. 네. 결국엔 인플레이션에 베팅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원자재주도 결국에는 뭐 중간 최근에 약간 상승세는 둔화되긴 했지만 네네. 추세는 살아나기 때문에 실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원자재 관련부, 뭐 소재 관련주는 계속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거는 좀 뭐 저희가 1년이고 2년이고 멀리 본 시각이긴 해요. 그런데 또 우리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나 당장 다음 달에 쓸 돈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닝 시즌에 대비해서는 또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그 삼성전자가 갤럭시 S8을 내놓고 나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닝 시즌을 앞두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시각이 바뀐 건지 아니면 그냥 단기 차익 실현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그 주가 흐름 패턴을 살펴보면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형성될 때 네. 주가는 빠른 속도의 상승을 보이는 거고요. 네. 이러한 실적이 실제로 확인되는 순간이 근처가 되면 오히려 주가 흐름은 그렇죠. 상당히 이제 둔화되는 그런 네. 이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가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뭐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뭐 테마주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는 네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주식의 이런 종목은 네. 계속해서 우상향하기는 어렵고요. 그동안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100만 원에서 네. 거의 200만 원까지 네. 더 올랐으니까. 그러니까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쉽게 말해서 쉬어가는 네. 타이밍은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재의 모습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포지션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그러니까 추세의 전환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쉽게 말해서 잠시 쉬어가는 타임. 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일부 차익을 실현하는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서진 부대표한테 이런 거 여쭤보면 어떨까요? 사실 저희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과거를 자꾸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 100만 원 할 때에도 저거 60만 원 사면 참 좋은데 라고 하다가 결국 200만 원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200만 원에서도 아마 네.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저거 한 150이면 내가 살 것 같은데. 그러면 150이 떨어질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도 살까요?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일단 속도 조절은 분명히 나올 네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이게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이제 조정과 관련된 이유를 네. 드는 게 이제 실적과 관련된 기대감, 1분기 실적과 관련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노출됐다는 건데요. 네. 그러면 뭐 삼성전자 그럼 2분기 실적이 안 좋나요? 지금 2분기 지금 컨센은 벌써 지금 13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최근에 갤럭시 에이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갤럭시 S는 원래 주력 모델은 아니에요. 사실 갤럭시 A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 노트 7을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사태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안정을 사실 추구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예상보다 이게 지금 반응이 좋은 건데 실제로 보면 갤럭시 에이스로 보면 이게 끝났냐? 이거 아니거든요. 저는 네. 오히려 더 기대해야 되는 건 노트 8이 되든 아니면 갤럭시 9이 되든 네네. 이게 조금 더 그때 제가 보기엔 조금 더 푸시를 더 가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관련 부분도 여전히 든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네. 지금 3D 랜드와 관련돼서 뭐 가격이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거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3월 랜드 가격은 오히려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받치고 있는 큰 흐름에 소위 말하면 이 시장 추세, 그러니까 실적과 네. 관련된 부분은 이게 꺾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뭐 노출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조정을 줄 때 저는 삼성전자를 매수할 기회라고 봅니다. 여기서 안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또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 지수는 올라도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네. 그런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네. 그럼 삼성전자를 사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그런 말을 안 하지. 자꾸만 안 사시고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꾸 과거를 보게 돼서 그래요. 우리가 60만 원대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그게 건데. 안 와요. 삼성전자가 60만 네. 원은 안 온다니까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200만 원 넘었지만 그래도 사라. 네, 저는 만약에 많은 분들이 최근 그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네. 많이 들어보는 말은 삼성전자 살 바에는 지금 현대차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현대차를 사면 안 돼?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저는 괜히 그쪽으로 와서 미리 보쳐 설 필요 없다고 네. 봅니다. 예, 그냥 현대차 많이 요즘 안 타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주가는 항상 미래를 그렇죠. 바라보고 네, 이제 그러니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요건 어떻게 보면 약간 사족 같은 거기는 네,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200만 원이 넘어서 초고가주가 되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이런 시점이 되면 한 번 정도는 그렇죠. 액면 분할을 그렇죠. 고민을 저랑 똑같은 생각 액면 분할을 하셨어요. 고민해 줄 때가 저도 좀 분명히 된 할 때, 거거든요. 예, 저도 그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실 한 주에 200만 원 그렇죠. 5주 사기도 바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이러면 확실합니다. 보통 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주식이 네. 되어버리거든요. 따라서 그 투자자들의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라도 한 번 정도는 액면 분할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고민할 방송이 때가 서울구치소에도 네. 나오나요? 듣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참, 네. 아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라서. 정말 깜짝 달아올랐습니다. 넘어갈게요. 저희 어닝 시즌의 대응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해봤다면 사실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닝 시즌이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는 비단 IT에만 나타나는 건 아닐 거예요. 다른 그 산업에도 나타날 테니까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 그에 대한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그 어닝 시즌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네네. 그리고 뭐 사이클을 타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그렇지만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키시지 않는 부분부터 한번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절대로 한두 종목에 집중하시는 것은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네. 특히나 경기가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그런 이제 주가 회복 이런 흐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네네.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 가지 종목, 최소한 서너 개 이상 정도의 종목, 그것도 산업을 달리하면서 서너 개 이상의 종목에 네.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돈을 담으시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서너 개 종목을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좀 선택을 하는 그렇게- 것도 나쁘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을 달리하면서 그러니까 네, 네. IT 포함돼야겠죠. 그렇죠, 당연히. 네. 그리고 뭐 소재와 관련된 부분, 네. 화학과 관련된 부분, 네. 뭐 조금 더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뭐 건설이라도 충분히 안 된다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네, 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조금 접근하시는 것이 특히나 경기 상승기에는 네.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전략일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문서진 부대표도 지금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략하게만 좀 어닝 시즌 전략을 세워주세요. 일단 지금 국내 시장 관련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네. 지금 실장님의 전략은 전 따라도 된다고 보고요. 저는 네.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지금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유럽 경기가 좋아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 지금 테이퍼링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네.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유럽 관련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유럽이 만약 ECB가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을 본격화하면 유럽 금융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사실 저는 좀 시각을 조금 더 국내 시장 말고 조금 더 넓히면 유럽 금융주 쪽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자본시장 실장님 그리고 딜로이트 파트너스 문서진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